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열별 과제탐구 보고 활동에 대한 뼈대를 작성하는 특강 내용입니다. 저는 꿈꾸두 과제탐구 대표 강사인 멘텟 이성우 소장이라고 합니다. 자, 과제탐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강사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꿈꾸두 교육 플랫폼에 의치한 이공계열 입시절 연구소장이고요. 과제탐구 끝판왕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멘텟이란 뜻은 어떤 것을 고민하거나 어떤 로드맵을 짤 때 그 방향성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과제탐구 끝판왕과 과제탐구의 어떤 사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우리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지적 호기심이 어느 탐구 역량이 관찰되면 좋을지를 학생부 평가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서울대학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학습 태도, 자료 정리, 자기주도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통합적인 사고력 등이 보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있는 표, 인서울 20관과 국립대 키워드입니다. 시간관리 능력, 지적 호기심, 자료 분석, 대안 제시 능력, 실생활 접목, 토론 능력, 결론 도출 능력, 글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 좀 더 구체적이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인서울 5위권 대학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 추측, 추론 능력, 논리적이고 분석하는 능력, 창의적인 발상 아이디어, 비판적 사고력, 해박한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 폭넓게 해석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진행할 이 과제탐구 보고의 뼈대 작성하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관찰당할 서류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어떤 키워드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점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과제탐구,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얼마 전에 3세 이후에 4세 중복판이 나오게 될 과제탐구 끝판왕 교재 표지입니다. 물론 이번에 4세 때는 부록과 워크북이 추가됐기 때문에 각 계열별 중에서 자연이나 공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에 필요한 논문 검색 사례라든가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탐구 동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과제 탐구란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중요하게 보이죠? 즉 이거예요. 수업 시간과 교과 활동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입니다. 주로 단원에서 해결해야 될 수행평가를 많이 만나게 되겠죠? 수행평가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UCC를 만들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발표 수업 주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본인께서 만들어낼 파워포인트라든가 어떤 탐구형 에세이라든가 독서 감상문에 참고한 자료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수업 시간 발표, 동아리 활동 공유, 창제 시간의 전시와 기획이요. 이렇게 출발점이 학생부에 기록되기 위해선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넘나들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즉, 한 가지 활동 후에 한 가지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활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탐구 동기, 즉 이것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살펴볼게요. 과제 탐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왜 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가? 마지막,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고등학교에 갔을 때라든가 실제 고등학교 아이들과 소통했을 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미리 물어보면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즉 이거죠. 만약에 고2라면 1학년 때 학생부 내용 중에서 특히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내용 중에서요. 본인이 읽었던 책 제목들 중에서요. 동아리 활동에서 함께 팀워크했던 결과물 중에서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해결 안 됐는지, 무엇을 좀 더 포괄하고 싶은지에 대한 출발점을 찾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 탐구 동기를 찾을 때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키워드예요. 사회문제 탐구, 수학과제 탐구 시간을 활용하자. 중요한 사례가 나와 있죠. 교과 내용 과정에 의계를 고려해서 수학 1이나 수학 2를 공부한 뒤에 하자. 자, 두 번째, 과학 탐구 실험이라면 변인들에 대한 이해 등 과제 탐구의 기초 역량, 즉 과학적 시선을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떤 현상과, 예를 들어 물리나 화학에서요, 생명과학에서요,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과연 인과관계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실험 설계할 때 어떤 변인이 중요한지 말할 수 있는가? 등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 내용으로 간단히 탐구하고 발표하기. 이것들을 주로 수행평가 때 어떤 간단한 탐구 보고서를 3페이지에서 7페이지가량 만들 때라든가 실제 영상인 UCC로 만들 때 수업 시간 내용으로 자기 관심 분야에서 특별한 주제를 고른 다음에 발표하게 됩니다. 하나의 주제로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첫 번째 시작은 학생들의 능력과 호기심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궁금해진 내용을 더 찾아본다 또는 더 실험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즉 저는 이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 수업과 연계하기 위해선 거기서 궁금해진 개념어라든가 이론들에 대해서 검색을 한 번만 하느냐 2번 이상 하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이제 학교 현장에서 또는 중특강으로 고1, 2 아이들과 수업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검색하는 습관이나 검색하는 요령이 조금 담백했어요. 한 번으로 멈추거나 주로 네이버 위키백과 네이버에서 나오는 블로그에 나오는 개념으로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과제 탐구에서 궁금해진 호기심을 드러낼 이 주제들은요, 언젠가는 학생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인 행동 특성 및 조감 의견에도 적혀질 수 있고요. 가장 잘했고 성취 경험이 좋았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적힐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새롭게 바뀐 1번 문항, 지원자의 관심 분야에서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해왔는지를 적을 때도요. 무엇을 궁금해했는가,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 어떻게 접근했는가,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적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과제탐구지도법 첫 번째, 질문의 필요성이죠. 대부분 수많은 일반고, 약 1600개 내외되는 일반고 친구들은 첫 번째 질문, 그 다음번 질문에 대한 고민을 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학업 활동이나 교과 활동에서 해야 될 과제라든가 동아리 활동의 역할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여유로운 시간, 무언가 생각을 한 번 더 가다듬어 볼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부족한 스케줄과 시간을 갖고 있겠지만 오늘 이 특강을 듣게 될 여러분들은 질문을 1단계만 더 해보자. 넓었던 질문을 좀 더 좁혀보자. 이런 중요한 멘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어떤 논문 형태로 보고서 형태로 발표된 서울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정보의 제구조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가장 간주하고 싶었던 건 바로 저 단어예요. 맥락적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맥락적 연결이나 맥락적인 경험과 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되어 있어야 한다. 저 문장이 처음에는 어떤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계열 친구들의 학생부 속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의 키워드가 깊이가 있다는 것, 또 깊이가 있다는 것은 평소에 했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라는 점 배웠습니다. 평소에 공부에 도전해본 경험, 다시 한 번 더요. 평소에 공부에 도전해본 경험, 저것이 과연 내신 등급 숫자만 높이기 위한 문제풀이 공부도 아닐 거란 얘기죠. 자신이 1학기 때 발표했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고 그 놓친 개념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 있고 멘티 친구들에게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동아리 후배들과 그 지식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점이 깊이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조항을 저 열과 에너지 파트에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온천법 제2조 1항은 온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너무나 궁금했었어요. 온천의 법적 기준 온도는 왜 이렇게 낮을까? 섭씨 25도. 겨우 25도시란 대중목욕탕의 냉탕도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지표면의 평균적인 온도가 대략 15도씨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요. 10도씨 이상의 차이가 나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합니다. 즉 아무 데서나 온철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lways 25도씨 이상의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선 지열, 즉 땅속의 지열, 마그마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온천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겨울에 25도씨의 지하수가 뿜어서 나올 때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하루에 적어도 1,000톤 이상의 물이 쏟아지는 시추공이 2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온천법 시행령 제6조를 만족할 수는 없다. 24시간 내내 시추공에서 물이 뿜어져 나온다면 희망적이지만 또 한 번의 고비가 있다. 처음 온도 측정에서 25도씨를 상회하던 물의 온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 내용을 통해서 왜 법적 기준 온천의 온도가 25도씨 이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관찰 가능한 또 교과 내용 속에서 내가 배웠던 게 열과 에너지 단원이었다면 그 단원과 연결되는 나만의 호기심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은 실제 사례입니다. 좀 화면이 작게 보이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통합과학의 지구 시스템, 또 하나 더 통합사회의 지역사회 문제 현상, 국제사회 단원에서 대기오염과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공부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수업에 쌓은 배경식 중 하나가 미세먼지였어요. 특히 질문을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를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위험할까요? 이것 때문에 먼지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즉 그냥 미세먼지보다는 PM2.5인 초미세먼지를 알게 됐고요. 사람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되면 기도에서 걸려지지 않고 폐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인 점을 알게 됩니다. 이후 이 친구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점이 모둠토이에서의 중요한 질문거리가 됐었고요. 이를 통해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같은 각종 화학물질을 포함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친구의 관심 분야가 의생명 계열이나 간호 계열이었다면 인체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대기환경공학이나 산업수학 분야에서 호기심이 많았던 친구라면 이런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와 미세먼지의 흐름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수학적 모델링을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겁니다. 자, 볼게요. 이 학생이 도시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비교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건 행정이나 정책학에 관심이 있을 때 이런 주제가 나온다는 얘기였고요. 의료보건 관련 계열에 관심이 있다면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질 텐데 그런 면역 기능을 도울 수 있는 공기청정 효과 개선을 위한 과제 탐구의 주제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만약에 이 친구가 행정이나 정책과 관련 계열이 보는 진로였다면 도시마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얼마나 좋고 단점이 있는지를 비교할 것이고 의료보건 관련 계열이었다면 초미세먼지 때문에 떨어지는 면역 기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공기청정기의 효과 개선을 가졌던 것 주제로 정할 수 있다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과제 탐구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탐구 주제를 내 관심 분야로 생활 속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과제 탐구 끝판왕 페이지 20쪽 자신의 강점과 관심을 찾는 그 20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답니다. 자, 그러면 과제 탐구를 하면 내 진로를 찾을 수 있다고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로 분야가 있어야, 내가 희망 진로가 있어야 과제 탐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로를 아직도 헤매고 있거나 너무 진로가 넓거나 나중에라도 혹시 내 진로가 변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관심 생긴 현상과 이론에 대해서 이걸 해봤자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 친구들이 그런 진로 때문에 자신의 주제를 정하는 건 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과제 탐구와 두 번째 질문에 도전함으로써 흥미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특정 문제 현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과제 탐구의 시작은 자신의 관심 키워드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문사회 계열에서 역사 파트에 흥미가 있다면 그냥 공부하다가 가장 잘했던 발표 수업 주제에서 수행평가 내용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겠죠. 선생님의 조언으로 역사 과제 탐구를 하면서 자신이 관심 있었던 조선의 궁당 정치를 탐구 주제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제 탐구 끝판왕 페이지로는 29쪽과 30쪽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관심이 왜 관심이 있었는지 찾는 과정이 과제 탐구의 지도 과정입니다. 즉,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 분야에 그 사건에 관심이 있었는가? 자, 이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납니다. 즉, 호기심을 찾게 된다면
그냥 막연히 붕당 정치가 아니라 그 붕당 정치의 장단점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오늘날의 대의민주제 또는 양당제, 다당제의 정책 결정에서 어떤 점이 효과적이고 어떤 점이 불안한 점인지를 아이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겠죠. 즉, 근현대사의 정치 제도와 조선의 붕당 정치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구한 결과물이 쌓여서 즉 1학년 때 한두 번, 2학년 때 한두 번, 4번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입되죠. 하지만 이걸 거창하게 뭔가 학교에서 프로젝트, 과제 연구, R&E 이런 무대를 꾸며줘야지만 할 수 있는 과제 탐구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1학년 때 했던 수행평가 중에 만점 받았거나 실수했거나 상관없이요. 내가 좋아하는 교과목에서 그 발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참고한 자료가 네이버 정도였다면, 네이버 위키백과였다면 주제가 많이 넓었을 텐데 두 번째 검색으로, 세 번째 검색으로 그 넓었던 주제를 좁혀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좁혀가면서 어떤 학생은 독서 활동으로 추가로 읽고 싶어진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가 좋을까요? 통합사회 시간에 인간, 인구 문제에 대해서 배웠던 단원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2학년 때 이 친구는 그런 인구 문제가 산업 분야, 경제 분야, 그리고 대기환경 분야 또는 감염병 분야에 어떻게 인구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나 법과정치나 더 세분화된 교과목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럼 넓었던 인구 문제, 또 인구 때문에 생기는 기후변화, 인구 때문에 생기는 경제 격차 이런 걸 궁금했던 친구가 특정한 주제나 문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참고할 만한 책이 있다면 클린트 로렌 작가님의 인구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등의 책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친구의 두 번째 과제 탐구의 소재가 되겠죠. 자, 탐구한 결과물은 교과 담당 교사에게 제출이 된다. 즉 아까 말했던 독서활동 감상문이거나 수행평가에 발표했던 파워포인트 증거물로요. 이렇게 쌓인 누적물들은 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이걸 어떻게 세부특기 사항으로 관찰을 당했는지를 알게 해주게 됩니다. 단순히 수업을 잘 듣고 주어진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제 탐구를 도전한 학생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탐구 동기와 질문을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탐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디서 실수했고 어떤 질문에서 지식을 넓혔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평가할 수 있는 게 단순히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 다른 말로 계열 적합성 부분에서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 지원자가 A라는 학문과 B 학문의 지식을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볼 수 있는 발전 가능성,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에서도 평가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됐고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일단 지식과 정보에 질문 던져보기가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 사례의 제목이고요. 저는 이것을 전기전자공학회가 매 분기마다 월마다 제시하는 공개하는 ETRI 웹진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소재가 저렴하고 친환경적이기에 신체에 무해하다. 습기 등 생활오염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이 안정적이다. 이런 결과를 왜 찾았냐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문제 현상 때문에 소재가 비용이 비싼 생산 비용 문제 때문에 또 생활 오염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저 파란색 문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글 검색과 보고서 검색을 통해서요. 그렇게 1차적인 검색을 마친 다음에 저렴한 소재, 친환경적인 소재, 신체에 무해하며 습기나 다른 변수 등 생활 오염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성능을 지킬 수 있는 소재 또는 기법 이런 것들을 두 번째 검색의 결과물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ETRI에 나와 있던 이 연구진이 개발한 센서요. 초고감도 성능을 활용했고 물체의 하중이나 물체의 표면까지 어떤 모습인지 구별이 가능했답니다. 이 정도의 2단계 지식을 만난 친구라면 여기까지 오겠죠? 실제 연구진은 나뭇잎의 인맥 형상, 손가락의 지문 모양이나 지문의 깊이까지 아주 작고 세밀한 패턴이 있는 물체의 표면들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데이터 처리를 통해 깊이감이 있는 3D로 표시해냈답니다. 앞으로 이 연구진은 센서를 얇은 방망으로 만들어서 피부에 직접 붙이게 되면 맥박이 뛰는 대로 빛이 발생해 신체 정보 데이터를 병원 내에서 전송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죠. 아마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분야에 관심 많은 공학 계열 친구들, 스마트 ICT 융합 계열 친구들이나 의생체공학, 의료공학 관심 분야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 현상을 만날 수 있어야 그 다음 수행평가와 그 다음 발표 수업 때 자신만의 호기심, 질문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사람의 지문 고래 높나비 표현도 가능해서 생체 인식 관련 보안에도 유용할 정말 아니다. 정보 보안 관련된 관심 분야도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로봇 공학이에요. 로봇에 이 센서를 부착하게 된다면 로봇이 느끼는 물체의 거칠기나 매끄러운 정도까지 알 수 있다. 결국 ETRI의 실감 소자 원천 연구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초각형 압력 센서는 초고감도의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생체 인증과 웨어러블 기기, 로봇팔, 터치형 디스플레이, 의조, 의수, 전자제품 등에서 압력 센서가 활용된 분야에 활용되면 많은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죠. 이렇게 특정 웹진에서 또는 특정 질문을 통해서 찾아내는 어떤 이론과 새롭게 발전된 기술이 나의 관심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그 분야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상상해 봅시다. 그럴 때 내 진로가 이 공학 계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에서 정보 보안 계열에서 의생체 공학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저런 문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근거로서 지식으로서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 사례의 제목이 지식과 정보의 질문 던져보기였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고요. 탐구와 만나기 위한 과제탐구 지도법입니다. 자, 과제탐구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말 그대로 주어진 과제를, 내가 정한 과제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제라는 것도 제한이 없지만 탐구라는 것도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의하면 진리나 학문이나 원리 등을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는 것이 탐구란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탐구할지에 대한 자율권이 학생에게 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동아리 담당 지도 선생님이 특정한 주제나 범위를 정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교과목의 수행평가 어떤 평가 기준이 특정한 단원이나 내용일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춰줘야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진로 활동으로 감상문을 쓰는 활동이건 내 동아리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발표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이건 학생의 선택권이 자유로운 활동도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자, 과제 탐구 왜 할까요? 즉 다른 말로 무엇이 좋나요? 라는 것이죠. 단순히 입시에서 자신의 내신 등급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임을 대학에서 원하는 사고력을 지닌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요.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접근법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 어떤 질문을 왜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게 됩니다. 즉,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질문을 던지고 관련 지식을 찾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 별개인데요. 이런 느낌 때문에 아마 21학년도 연세대 면접형의 공통문항 면접 문항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본인의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중에서 창의적이거나 융합적인 경험이 무엇이었으며 왜 지원자는 그 활동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건지를 증명해봐라. 또 우리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 그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실천과 어떤 도전을 해야 할지를 말해다오. 이게 이번 연도 연세대 면접형의 공통 제시문이었습니다. 즉, 이걸 과연 연세대 같은 그런 대학만 원할까요? 네, 되묻겠습니다. 아니겠죠? 다른 수많은 대학들도 이 학생의 학업 역량과 그것의 원인과 동기, 구체적인 탐구 과정과 또 질문과 해결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 친구가 과연 우리 학과에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소통할 수 있고 뭘 궁금해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겠죠. 페이지는 21쪽 과제탐구 끝판왕 교재였고요. 자,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확실히 학생부에서 가장 많이 관찰당하는 내용이 교과별 세부 등령 및 특기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탐구 끝판왕의 내용에서도요. 39에서 42쪽에는 비교과 시간을 활용한 과제특구의 사례가 나와 있고요. 페이지 43쪽과 46쪽까지는 독서 활동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과제탐구의 주제로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부의 항목들이 글자 수가 줄어들었고 제한이 많이 생겼으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는 글자 수가 역시 500자로 유지가 되었고 여전히 자유롭게 관찰 가능한 활동들이 많으니까요. 즉 이렇게 네 가지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본인께서 상상하시거나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바로 네 단계 A, B, C, D 이 네 글자를 기억해 주시고요. A부터 아마 이제 이 슬라이드 내용을 더 진행하면서 A가 무엇인지, B가 무엇인지, C와 D가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3구 준비하기입니다. 자, 준비하기 위해서 내용을 볼게요. 우선 계열별로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융합적인 주제로 팀워크 모둠 활동이겠죠? 모둠 활동에서 과제 탐구 활동은 친구들마다 계열별로 분야가 다양하고 주제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특정 교과 선생님이 모든 분야의 영역을 다 지도할 수는 없다. 이게 약간의 한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사전 계획에 따라 전문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게 준비하자.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이거를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일 것이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왜 이게 힘드냐면 아마 코로나 상황 이후 때문에 오프라인 대면 만남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모든 학교들이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대부분이 온라인 줌이나 온라인 비대면으로 피드백과 조언과 관리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네 단계 방법이 과제 탐구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모든 분야마다 융합적인 주제로 전문가 선생님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내에서 선배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다른 교과목의 담당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조언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나 동아리 선배분들께 질문을 하자. 그런 피드백들을 모아서 내 과제 탐구 과정에서 해결책이나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보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과제 탐구를 왜, 무엇을, 어떻게 이 질문은지를 검증하기 위해 학교 생활 기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바로 대학이겠죠. 그럼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과제 탐구의 과정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속에 있는 ABCD, 자기소개서 안에 표현되어 있는 ABCD를 관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ABCD인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제 탐구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 계기, 주제 선정, 즉 처음 만난 호기심을 A라고 할게요. 쉽게 말하면 원인과 동기겠죠. 그럼 어떤 교과 활동과 어떤 수행평가 때문에 내 주제가 한 번쯤 정해졌는지 그것이 바로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A가 이미 여러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수행평가 주제로 탐구 주제, 또 독서활동 기록목, 감상문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의 학생부에서 어떤 단어나 이론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A를 돕는 활동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과제탐구, 흥미를 해결해야 할 주제로 만나기. 따라해볼까요? 흥미를 해결해야 하는 주제로 만나기입니다. 원래 자기소개서 기존의 1번 문항은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었고요. 이번에 변경된 1번 문항도 본인의 관심 분야 속에서 어떤 노력과 실천까지 했는지를 표현해야 되는 문항입니다. 즉 바뀐 것은 하나죠. 단순히 교과적인 지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도전 있게 실천했던 활동들까지 더해진 게 변경된 1번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공부 방법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요. 행동 특성이나 특정 과목의 학업 태도에 대해 적혀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를 갖고 싶다면
이 과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나의 원인과 동기를 잘 드러내는 게 변별력 있는 나의 근거가 되겠죠. 탐구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 이것이 바로 C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원인과 동기인 A, 그리고 탐구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인 C를 얘기했고요. 일단 B가 뭘까요? A와 C의 가운데 있는 B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학업과 학습은 더 이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려웠는지, 뭘 참고했는지, 참고한 자료가 영상 매체였는지, 보고서였는지, 칼럼이었는지 그것들을 기록해주고 어떤 점에서 뭘 더 궁금해했다. 어떤 이론이 수학적인 해석이 안 돼서 어려웠다. 이런 과정 자체가 B겠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A는 지적 호기심을 만나게 된 첫 출발점, 교과활동, 수행평가, 독서활동 감상문 A가 될 것이고요. B는 조사하고 분석하고 탐구한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어려웠고 뭘 참고했고 참고한 자료 중에서 무엇이 좀 더 내 질문으로 다가왔고 이게 B가 될 것이고요. C는 탐구활동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이 C가 됩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그 다음 활동에 대한 주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과제탐구 끝판왕 페이지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탐구를 정리하고 이 C에 대해서 A와 B를 통해 우리의 C를 더 자세하고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선 연구 단계별 질문 목록이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특강의 모든 내용 중에서 이 화면의 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과제탐구의 뼈대를 작성하는 오늘 특강 내용에서 핵심적인 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선정한 연구 제목이 연구의 내용과 가치를 잘 대표하고 있는가? 이 논문과 보고서의 초록이 연구의 목표, 방법, 결과를 잘 담아내고 있는가? 이것들이 바로 내가 처음 만나게 된 지적 호기심, 이 A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겠죠. 내가 정한 호기심이, 내가 만난 그 단원이, 내가 궁금했던 교과서의 개념이 연구의 내용과 그 목표를 잘 대표하고 있는가? 기억해 주세요. A는 원과 동기니까요. 그 다음 서론과 이론적 배경입니다. 선행 탐구의 현황이 적절히 조사되어 있는가? 연구의 필요성이 잘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가 잘 규정되어 있는가? 연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적절하게 적혀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이 과제 탐구를 하는 학생이 어떤 실험 준비 과정을 표현했는가? 다른 연구자가 실험을 재현할 수 있도록 실험 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되었는가? 자료의 기록이나 분석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명해 주었는가? 이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정보 탐색 과정인 B에서 지원자가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설명할 수 있는 산출물이 되겠죠. 이렇게 A와 B를 통해서 이제 C를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숫자와 단위를 적절히 기재하여 제시했는가? 표와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양식을 활용했는가? 표와 그래프의 주요 결과에 대해 본문에서 문장으로 잘 표현했는가? 저렇게 연구 결과나 결론과 토의에서 증명할 수 있는 질문들이 C에 도움이 되는 질문 목록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고서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중요한 참고 자료를 모두 제시했는가? 이렇게 우리의 과제 탐구의 뼈대를 작성하기 위한 ABC. 제가 앞부분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왜 질문을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한지 설명했듯이요. A와 B와 C가 연결되려면 여러분들의 학생부 속에서 특정 교과목의 세부 듣기 사항 내용 속에 특정 단원, 그 단원에서 인상 깊게 이해했던 개념, 이론, 법칙을 왜 궁금해했는지, 그 법칙이 생활 속의 현상에 왜 접목되거나 생활 속에서 만난 문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제시할 수 있다면 A의 방향성이 생기죠. 그런 지적 호기심의 원인과 동기가 구체적일 때 정보 탐색 과정에서 어떤 매체를 봐야 하고 무슨 테드 강연을 검색해야 되고 내가 볼 온라인 대학 강의 제목이 어떤 단어를 담고 있어야 하는지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럴 때 C가 실제 UCC 기획하는 것이건 과학 페임랩 대회처럼 3분 동안 내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재밌게 발표하면서 설득하는 것이건
아니면 토론 대회에 나가서 내 토론의 입론 주제의 근거로서 뒷받침으로 활용할 것이건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과제탐구 보고뼈대 작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좋은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후반전이죠. 자, 좋은 탐구 주제는 무엇일까요? 과제탐구 끝판왕 교재 83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과제탐구를 위한 첫걸음은 아무래도 주제 정하기일 것입니다. 평소 궁금했고 관심 있는 것 중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죠. 아무리 교과서의 단원이 내가 정말 잘했고 통합사회에서 인권, 공동체, 행복, 도시문제 여러 호기심 키워드를 만났으나 인권이건 행복이건 공동체이건 도시문제이건 더 내 마음에 공감력을 줄 내가 관찰을 한 그런 문제 상황이 쉽게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주제로 탐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자료를 써야 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과제 탐구의 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이죠. 좋은 탐구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내 관심 분야와 능력을 고려하자. 예, 맞습니다.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수학에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단원과 수학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단원이 존재합니다. 그 어떤 학생이건요. 전 수학을 싫어해요. 전 수학을 못해요. 이런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수학이 담고 있는 여러 사고력과 수학의 여러 교육과정 단원 중에서 저는 확률과 통계와 가까운 그런 분석하는 거, 개념적인 거, 숫자로 활용하는 거, 그런 파트에 강한 친구가 있는 반면 그런 대수학적이거나 확률 통계 개념과는 안 친하지만 직관적인 논중에 강한, 직관적인 추론 능력이 강한 기하 파트라든가 미적분에서 공간적인 개념을 활용해야 되는 파트에 강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교과목에서도요. 내 관심 분야가 어떤 단어는 두렵고 어떤 단어는 수행평가를 할 때도 편하고 특정한 문제 현상을 만날 때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고 그 단원 속에서 어떤 주제를 내가 표현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즉 이런 거죠. 내가 멘토라면 어떤 과목의 단원을 멘티 친구에게 가르쳐줄 때 가장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원이 과목들마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관심 분야와 능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이왕이면 내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자. 야,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해한 만큼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자기 자신의 교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열심히 읽게 되면 내 키워드가 문제 해결 능력인지 꼼꼼한 자료 분석 능력인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능력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좀 융합적이거나 창의적인 발상이 많이 보이는 친구들은 생활과 관련된 문제 현상을 쉽게 발표 수업 주제나 독서 활동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논리력, 꼼꼼한 자료 분석 능력, 이 주된 키워드인 친구들은 오히려 생활 속에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성향의 문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특강을 시작할 때 학생부에 주요 대학, 인서울 22권 대학, 인서울 5위권 대학에서 관련한 키워드를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본인과 한번 매칭해 보세요. 내 사고력은, 나의 강점은 어떤 키워드와 친한가? 나는 논리적인 비판적인 사고력인가? 창의적인 융합적인 사고력인가? 자료 해석 능력인가? 생활 속의 관찰 능력인가? 폭넓은 지식의 연결인가? 이런 키워드들을 고민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생활 속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찾아낼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찾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럼 어려울 때는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럴 때 포인트가 동아리 활동과 모둠 활동과 조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만의 어떤 검색으로 그 생활 속의 문제 현상이 잘 안 찾아질 경우에는 친구들의 도움인 모둠 활동과 조별 과제, 그 당시 나누었던 여러 자료들, 그 당시 얘기했던 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관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 셋째,
문제를 발견했다면 여러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결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좋은 탐구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과제 탐구 급하는 교재 83쪽에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약간 자연과학과 이공계열 분야의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관심 분야에 대한 힌트를 주기 위해 사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탐구 문제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 우선 첫 번째, 교과 영역별로, 교과 단원별로 나누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 주제로 과제 탐구했었는지 살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검색은 구글 사이트, 그 깨끗한 구글 화면 아시죠? 그 구글 사이트에서 단어 말고 문장이나 문구로 검색해주면 참 좋습니다. 자, 교과 영역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전국 단위의 과제 탐구 대회를 실시한 한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전국 과학 전람회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죠. 저 밑에 파란색 글자를 잘 봐주세요. 전국 과학 전람회에서 분류한 탐구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 화학, 동물, 식물, 지구과학, 농림수산, 산업 및 에너지,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먼저 정한 다음에 실제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나 스팀 R&E 선정작품 보고서인 홈페이지 링크나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우수작 보고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학생분들의 선배분들 또 뭔가 과제 탐구 결과물로 인정받고 평가받은 예시들을 마음껏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주제를 정하는 게 어렵지 저런 예시와 주제 목록을 한두 번쯤 보게 되면 여러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분야 안에서 내가 좀 더 친숙하게 그 주제를 상상할 수 있는 목록을 만나게 될 것이죠. 이 내용은 교재 84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링크로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서 어떤 큰 분야 속에 실제 문제 현상이 무엇이었고 탐구 동기가 무엇이었고 산술된 주제가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 찾아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최된 요강을 보면 채점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 수 있고요. 채점 기준과 주의사항을 통해서 분야별로 검색할 때 이 관심 분야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과제 탐구의 방향성을 좀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과제 탐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이런 점을 주의해서 이걸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잘 탐구되었으며 나의 탐구 주제와 관련 있는 실제 탐구 보고서와 논문의 목차를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ISS, 다른 말로 학술 종합정보 사이트겠죠? 네, 학술 종합정보 사이트요. 이 리스와 DBPR 등 여러 논문 사이트들을 통해서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의 제목들을 참고한다면 내 분야에서는 이런 트렌드, 이런 이슈, 이런 문제 상황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제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와 있는 페이지예요. 좋은 탐구 주제가 어떤 예시인지 어떤 목록인지 리스트를 확인했다면 두 번째, 나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탐구 주제가 내게 흥미로운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흥미로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야 교내 대회에서 그 교내 대회를 개최하시고 기획한 담당 교과 선생님이 만든 평가 기준이에요. 즉, 나한테만 흥미로운 게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에게도 또는 다른 팀원들에게도 흥미로운 주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각 일반고나 지역 단위 자사고나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교내 대회의 평가 기준을 준비할 때 그 평가 기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내가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궁금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늘 아래 비록 새로운 주제는 없다 할지라도요. 그 먼저 번 주제에서 놓친 부분, 또 그 주제에서 내가 파생시키거나 좀 더 꼬리를 끄집어내서 두 번째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현상은 분명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실제 예시입니다. 선생님, 과제 탐구 물리 관련 주제를 참고하고 싶은데 주제를 어떤 걸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다른 친구들은 물리 관련해서 어떤 주제로 탐구 진행하는지 살펴볼까?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봐봐. 수상들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수상작을 살펴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내용이 관심 있는지 알려줄래? 네 라고 답변한 다음에 한참 뒤에서야 답변이 왔어요. 저는 마찰력 관련 실험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 빗길에 안전한 여름용 타이어로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타이어가 잘 미끄러지면 위험하다는 거네. 마찰력과 관련해서 빗물에서 실험 말고 어떤 걸로 해보고 싶니? 이렇게 질문과 주제에 대해서 저런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정한 주제가 좀 더 실현 가능하고 변인 통제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도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일부러 저런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교재 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겨울 빙판길에 자동차가 잘 미끄러지잖아요. 이걸 문제 상황으로 A로 삼았어요. 빙판길에 자동차 사고를 찾아보니까 겨울에 자동차 사고 사망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스노우 체인이 제한테 인상 깊었어요. 그래? 좋은 아이디어구나. 그럼 그 연구를 통해 결과를 얻으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떤 걸 변화를 두면 좋을까? 여기부터가 B와 C로 가는 아주 멋진 질문이 되겠죠. 네, 찾아볼게요. 선생님, 스노우 체인에 대해 알아보니까 스노우 체인의 모양이 주로 가로형이고 대각선 모양으로 시작되어 있더라고요. 왜 가로형이고 대각선일까요? 그게 최선일까요? 이런 질문을 이 친구가 해낸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특강 내용들과 여러 슬라이드 화면들을 봤을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제가 강조했던 ABC요. 원인과 동기, 구체적인 정보 탐색 과정, 인상 깊었던 성취, 결과물에 대한 표현 형태. 이것들을 고민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참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진로가 기계공학이라서, 내 진로가 역사학이라서, 내 관심 분야가 통계학이라서, 내 관심 분야가 수리과학이라서 그 정해진 진로 때문에 어떤 주제를 놓치게 되거나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교과활동이라는 것이 그 교과활동 하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과목의 단원에서 다른 교과목의 단원으로 내가 읽었던 책의 목차 내용에서 특정 교과목의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비록 내 진로는 통계학과이고 비록 내 진로는 신소재공학이지만 그런 통계학과와 신소재공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학적인 개념들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원들, 그런 수행평가를 만날 때마다 내가 기존에 했던 그 주제를 도와주거나 더 좁힐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진로 때문에 더 멋있게 질문할 수 있고 더 연결해서 질문할 수 있는 탐구 동기를 놓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선생님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넓게 융합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실제 내용이었고요. 이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행 연구와 학생의 문제 상황과 연관시켜 본 거예요. 미끄러뜨리는 물품은 운동화가 좋겠죠?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랑 비교하고요. 아, 그리고 얘야,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한번 조사해봐. 그것도 조사하는 게 실험의 타당성을 높여줄 거야. 또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사례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연구 동기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단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에요. 자, 이번엔 이슈화된 기사입니다. 참고한 자료가 칼럼이나 신문기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요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화물이 쏟아집니다.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실험을 설계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화물차에서 화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일단 먼저 조사해 볼래? 네, 그럼 알아보고 다시 올게요. 선생님, 알아보니까 끈의 연결 부위라든가 끈 연결 방식, 바닥과의 마찰 이런 게 원인으로 나오고요. 사고가 날 때 적재량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한 문제 현상과 탐구 동기에 대해서 어떤 변수와 원인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과학이나 이공계열에서 주제를 확장시킬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88쪽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실험 관련해서 자연과학 분야와 이공계열 분야의 학생들이 어떻게 ABC를 연결할 수 있고 탐구한 동기와 자료 찾아야 될 그 방향성을 알려주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도 실험 말고 특정한 측정 말고 어떻게 해서 사회과학 계열에서
그런 탐구 동기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예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언어와 매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런 계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또는 행정, 정책, 사회복지, 기후변화, 국제문제 이렇게 뭔가 융합시킬 수 있고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도 사회문제 현상을 관찰 가능한 그런 분야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이 쉬어가기 코너에 매체를 활용한 탐구한 사례 이 내용이 도움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슬라이드 내용에 담아봤어요. 볼게요. 이슈가 된 사회현상이나 관심 분야, 사물 및 기술의 변화 등을 관찰해보자. 이거 기억해주세요. 아무리 내가 인문학이고 사회과학 쪽에 관심 분야이지만 이슈가 되었던 사회현상이 어떤 심리에, 어떤 대중매체와 어떤 인포데믹에, 어떤 가짜뉴스에, 어떤 통계자료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받는지를 알게 되면 본인께서 정한 그 주제가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주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주제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볼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사람의 침이 섞인 이후에는 세균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답니다. 또 이런 1학년 2학기 때 이 친구가 이런 세균의 속도나 부패에 대해서 탐구한 게 교내 아카데미 과제 연구였고요. 이와 더불어 바로 작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때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이 느낀 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가짜뉴스, 당황스러움,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대중들이, 시민들이, 학생들이 이 코로나 관련된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며 어떤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불안한지 즉 불안에 대한 요소를 주제로 정할 수 있다면 거꾸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위험 요소나 두려움,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 주제를 던진 다음에 공동체, 행복, 인권, 국가 감시와 시민의 자유권 이렇게 주제를 더 좁힐 수 있다는 큰 힌트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전에 배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 예방이나 감염 경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해보자 라는 주제를 정할 수도 있고요. 과제 탐구 끝판왕 73쪽에 쉬어가기 코너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감염병과 언론 매체 분석에 대한 일종의 사례가 1년 전에 칼럼이나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구글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두 가지 참고할 만한 보고서 자료를 확인했다. 자료 출처입니다. 미디어 이용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제목, 정보 처리 전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약간 어려운 말이 나왔죠? 개인의 미디어 이용과 정보 처리하는 전략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요. 이것에 대한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답니다. 즉, 첫 번째,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나 SNS 이용이 첫 번째인 S. 정보 처리 전략은 성찰적으로 고민해본다. R. 심리상태 변화, 위험인식이죠. O2. 예방행동 의도가 R입니다.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를 정한 다음에 이런 O1, SR, O2R 아까 말했던 미디어 이용, 정보 처리 전략, 심리상태 변화, 위험인식이요. 예방행동 의도 이 매개 모델을 적용하여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큰 위기였던 과거의 감염병과 최신의 감염병이 데이터들을 분석해보자 라는 탐구 주제를 정할 수 있었어요. 이 결과 미디어를 이용한 사람들은 위험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예방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이것에 한계점도 있겠죠.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인지 더 정확한 매체나 보다 정확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었다면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어떤 특정 계층이었다면 이것에 대한 예방 행동이 잘못되어 있을 확률도 높겠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아주 멋진 문제 상황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제 탐구가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은 저 멘텟 성우쌤은 오늘 여러분들이 계열별 과제 탐구 보고 뼈대 작성해서 시작점을 어떻게 찾고 과제를 어떻게 정하고 네, 그게 바로 빨간색에 있죠.
발표나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의 수행평가는 물론 강의식 수업에서도 그 원인 A를 만난 다음에 C까지 가기 위해서 내 관심 분야에서 어떻게 문제 상황을 찾아낼 수 있고 넓었던 주제를 어떻게 좁히는지 그 예시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과제 탐구 진행 과정 많이 버겁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꼭 희망진로나 원하는 직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비판적 사고력을, 나의 꼼꼼한 자료 비교 능력을, 나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교과목의 수행평가이건 어떤 과목의 발표 수업 주제였건 그것을 원인 삼아 두 번째 주제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번 활동으로 나의 독서활동 기록으로, 나의 동아리 활동 발표 주제로, 나의 세부특기사항 두 번째 발표 수업 주제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배웠길 바래요. 한 번 더 볼게요. 발표나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의 수행평가는 물론 강의식 수업에서도 과제 탐구는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순서입니다. 주제 선정, 두 번째 자료 수집, 탐구 설계와 탐구 수행, 마지막에 바로 결과 정리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D, 지금 여기 지금 ABC가 나와 있죠. 주제 선정이 A, 자료 수집과 탐구 설계가 B, 탐구 결과 정리와 결론이 C라면 D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이 D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소주제 하나를 공부해 발표하기. 교과 수업 주제와 관련해 자유롭게 주제 선정한 다음에 발표 자료와 발표 대본 만들기. 수업과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기. 테드나 페인랩의 형식을 빌려 대본을 준비해 발표하기. 교과 관련 내용을 알리거나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UCC 만들기. 탐구 보고서와 글쓰기 작성 후 제출해보기. 포스터 만들어서 전시하기. 이 7가지 이상의 여러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원인과 그 결과를 통해서 두 번째로 좀 더 궁금해진 그 주제, 나의 한 번의 ABC, 내가 한 번 연결시켜본 ABC 활동을 통해서 7가지 이상의 결과물을 통해서 그 다음 분야, 그 다음 연결되는 학문, 그 다음 연결되는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떤 두 번째 심화 호기심이 생겼는지 그걸 고민하고 그 활동 계획을 짜는 게 바로 D입니다. 즉 후속 활동에 대한 실천 계획이 바로 D가 되겠죠. 그런 D가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요. 이 1단계나 3단계 자 볼게요. 대부분 이럴 때 다른 나라의 동물 실험 허용 여부를 찾아 발표하는데 검색해서 쉽게 답을 찾는 건 탐구라고 하기 어렵다. 같은 내용이라면 다른 나라가 동물 실험을 금지하게 된 역사를 찾아서 한국과 비교한다거나 탐구 과정이 필요하다. 주변에 동물 실험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등을 찾아서 통계를 내볼 수도 있다. 또는 윤리 시간이나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윤리학자 입장에서 동물 실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름의 가설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주제를 한 번 더 내가 다른 학문과 잘 보세요. 활동은 가급적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게 좋지만 이것은 내용과 형식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수학자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생윤 시간에서도 수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화장품 통계 사례와 같은 것이다. 자, 기자라면 어떨까? 자신이 모았던 자료들을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이야. 앞에 보고서 주제와 산출문의 주제를 나의 다른 표현 방식으로 또는 다른 과목과 연결시켜서 좀 더 상황을 더 예쁘게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D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 실험 화장품 금지 피켓을 만들어서 등교길이나 점심시간에 알릴 수도 있다. 혹은 동물 실험에서 머물지 않고 동물권을 주장하는 다른 형태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요. 자, 네, 드디어 오늘 특강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매체 검색을 통해서 이건 B에 대한 얘기죠. 그린 시티 솔루션스, 이 시티트리는 독일에 있는 이끼벽을 말해요. 세계의 주요 도시들의 공기 정화기로 이 이끼벽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냈답니다. 그렇다면 이끼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끼는 나뭇잎보다 표면적이 넓고 나무보다 오존가스,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물질 흡수력이 뛰어나다. 즉 어떤 신문기사와 칼럼에서 이 문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 아이템 만났어요.
그 아이템이 하필이면 시티트리, 다른 말로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에 있는 그 이끼벽을 사려들었고요. 이 이끼벽을 통해서 근데 왜 이끼는 나무보다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흡수 능력이 뛰어날까? 이런 질문이 B와 C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B와 C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호기심은 이런 식으로 탐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바로 B와 C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연구자들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있는 이끼의 화학적인 구성을 분석하거나 죽은 이끼가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해서 환경오염의 정도를 측정한답니다. 이게 C를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의 주된 키워드이겠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다른 교과목 또 연결되는 과목의 단원이 나올 것이냐. 바로 이렇게요. 내가 만들고 싶은 환경오염 측정 기법. 이게 바로 앞에서 배웠던 이끼의 특징, 이끼 잎의 특징, 시트트리로 통해서 이 문제 현상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란 첫 번째 질문 덕분에 만나게 된 ABC를 통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된 두 번째 주제가 되겠죠. 그 주제가 내가 만들고 싶은 환경오염 측정 기법이 됩니다. 어떤 도서를 참고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은지 사례도 나와 있고요. YTN 사이언스, KUCW 온라인 대학 강의, 맛있는 과학에서도 환경오염, 또 미세먼지 X 파일 등이요.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과제 탐구 보고의 뼈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작성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고 싶고요. 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과제 탐구는 아주 부담스럽거나 버거운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 속에서 이미 관찰당한 여러 키워드들, 여러 사고력들, 여러 주제들 통해서 두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어떤 질문을 한 가지, 두 가지 찾아본 다음에 그것을 A와 B와 C, D의 단계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과제 탐구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 속에는 여러분들의 강점과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키워드가 적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번 수업 때도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저는 계열별 과제탐구 보고서 뼈대 작성을 맡은 멘텟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